예,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역사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참, 뭔가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화기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 또 뭐, 북한도까지 이제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해방 이후에, 기독교 학교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좀 초점을 맞춘 것은 해방 이후 사립학교와 또 기독교 사립학교의 팽창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의 이제 사립학교의 가장 문제점 얘기하면은 사립학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준공립화되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사립학교 공용화 문제가 이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것도 좀 양이 많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하는 거를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시기 부분을 간단하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초기, 확산기, 전환기, 갈등기, 해방 이후부터를 그렇게 나눠가지고 살펴보고, 사립학교 팽창 요인, 그리고 사립학교 팽창 요인을 공유하지만은 또 기독교 사립학교의 팽창 요인이 뭔지를 분석하고 나가는 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립학교가 이제 공교육에 이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자율성이 없어지고, 근데 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학교가 19.8%, 고등학교가 40.2%, 대학교는 86.5%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사립학교의 준공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학교가 이제 종교적 권학 이념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는가? 역사적으로 언제 사립학교가 팽창되었으며, 당시 국가는 어떤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가? 그리고 기독교 사립학교는 언제 또 어떻게 설립이 됐고, 그리고 그 설립의 또 팽창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학교 역사 연구 가운데 이제 근대 초기 또 특히 선교사들의 기독교학교 설립 역사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 일제 강점기 시대의 설립과 탄압 또 항거 폐교에 대한 연구는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도 몇 차례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기독교학교 역사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팽창 중 중동교육의 팽창에 주목하되 유상 중동교육의 확장 현상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사학 의존도가 높아진 배경 요인 그리고 기독교 사립학교의 설립 팽창 요인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성격을 한번 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저로서는 좀 신경 써서 그린 그 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독교와 사립학교가 만나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되잖아요. 종교계와 이제 사립학교가 만나면 이제 종교계 사립학교가 되고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가 이제 공교육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공교육에서 사립학교를 빼면 국공립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의 원이 이제 교육시설이라고 사실 정부에서는 학교로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까지를 포함을 한다면은 바로 이제 F가 기독교 미인가 대안학교가 되겠고 G 영역은 이제 종교계 미인가 대안학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이 연구에서 초점 맞춘 거는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여기 안에는 인가 대안학교까지 들어와 있어요. 특성학교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는 이제 빠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 구분을 이제 뭐 다른 분들이 한 거를 이렇게 참조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시기 구분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 미군정 시기. 아무래도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짧지만 1945년부터 1948년까지지만은 미군정 시기. 두 번째가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60년. 셋째가 이제 1961년부터 고교 평준화 때까지. 그다음에 넷째가 고교 평준화 이후부터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까지, 그 다음에 1995년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 현재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거를 이제 정초기, 확산기, 전환기, 갈등기로 해서 정초기를 첫째, 둘째를 묶어서 정초기로 그 다음에 확산기를 1961년에서 74년까지 이때가 제일 팽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가 전환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저는 이 갈등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쇠퇴기로 갈 거냐 재도약기로 갈 거냐에 지금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방 이후 사립학교의 이제 팽창의 과정을 보면은 정초기는 이제 첫 번째 미군정기를 들 수가 있는데 미군정기가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교육열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일본인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거의 뭐 83.8%니까 거의 전부가 중등학교 진학한 것에 비해서 우리 조선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생의 8.9%만이 일제 강점기 때는 중학교에 이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정 시기 동안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가운데 1945년 밑으로 보면은 해방 이후에 아주 급증하는 거죠. 275에서 305, 406, 564. 그래서 과거 이제 거의 15년 사이에 증가한 것보다도 더 3년 사이에 많이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밑이 이제 그 중등인데 초등 지금 초등 중등 학생 취약률이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은 이렇게 위에 증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중등은 굉장히 이제 억눌려 있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 1946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 이후에 사립학교의 추이는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사립학교가 33개가 해방 당시였는데 232개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동안 80년부터 1948년부터 1960년까지가 사립학교가 이제 팽창이 되는데 이 두 번째 보시면은요. 결국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은 사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면서 초등학교 설립을 국가재정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사립학교는 사학에 중등교육은 사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등교육이 공비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은 향후 교육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루는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0년대 사립학교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중등학교, 중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정초기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독교 사립학교 팽창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미군정기가 나오잖아요. 14개 학교. 그 다음에 60년까지 이제 1공화국 시기가 이제 68개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이건 개신교, 기독교 학교를 의미를 합니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미 군정청에 이제 인가를 받아서 개교를 했는데 미 군정이 친기독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개신교 학교들,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정기와 1960년까지 설립된 기독교 사립학교의 명단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확산기인데요. 1961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이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미션 스쿨, 말하자면 공교육에서의 기독교 사립학교가 가장 많이 팽창된 시기인데 1945년하고 1960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1969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1%, 중학교가 53.7%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1.6%밖에 안 됐지만 중학교는 45%, 그리고 47%, 그리고 대학교는 78%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 이거를 제가 이제 그 교육 통계를 보고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초등학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제 중학교가 이제 비율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숫자는 늘어나지만 비율이 1969년까지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감소하잖아요. 이게 이제 중학교 무시험제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학교는 사립학교가 필요 없는 게 중학교 이제 무시험제가 1969년도에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고교 평준화 이후에는 이제 고등학교 사립학교 설립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평준화 이전까지가 기독교 사립학교의 이제 팽창의 결정기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966년에서 1970년 요때가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1971년도부터 75년까지 평준화 때까지는 그래도 33개 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험제 중학교 고교 평준화의 영향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준화 이후에는 사립학교를 채울 어떤 의미를 왜? 그만큼 이제는 자율성이 없어지고 준공립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1961년부터 75년까지에 설립된 기독교 사립학교 명단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환기인데 이제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육사의 분수령이 있다면 저는 고교 평준화로 인해서 사실은 사립학교는 죽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식물인간처럼 되게 된 그래서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평준화 시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렇게까지 사립학교가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걸 그냥 받아들였죠. 물론 잠깐 반대는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사립학교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준공립화되기 시작한 단초였는데 평준화 당시에도 왜 사립학교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느냐 비중이 너무 커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역사에 굉장히 그 중요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이때는 이제 중학교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립학교 숫자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렇게 현상을 유지를 하지만은 비율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넘어가서 1995년도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입니다. 이 5.3.1 교육개혁을 통해서 이제 1997년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설립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설립됨으로써 기독교 사립학교가 일정 부분 잠깐 반짝 해가지고 설립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급 학교 사립학교의 1995년도와 2015년 사이에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중학교도 줄어들고 고등학교도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성시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전성시대는 1961년부터 1974년 고교 평균화 때까지의 시기를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환기 때의 기독교 사립학교 설립을 보면은 이제 전체 사립학교도 정체가 됐지만은 사립학교 성격이 변해서 이제는 준공립화 됨으로 인해서 종교적 권학 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갈등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2017년 이후의 사립학교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립학교 중학교는 19.8%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40.1%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 사립학교의 현실이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폐지 정책에 의해서 지금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고교무상제 또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추세가 결국은 사립학교가 공교육화되는 아주 굉장히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금 사학법 개정안, 이게 이제 결국은 사학의 현실은 결국은 공립학교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 현실을 반영해서 더 이제 사학을 준 공립학교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도 이미 이제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고 종교학 교육과정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갈림길인데 기독교적 권학 이념을 구현해서 과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양쪽으로 질적으로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기독교 사립학교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팽창 요인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해방 이후 사립학교가 이제 팽창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요인이 뭐냐에 있어서 김기석 교수 서울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소위 그 유상 중등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교육이고 보통교육이어야 되고 공통교육이어야 되고 의무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유상중등 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교육으로 지칭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이런 공교육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이제 훼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등교육에서 사학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대만이 19%, 일본이 28%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학 의존도는 45%, 훨씬 지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선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공교육제도로서 반드시 갖출 요건이 국가의 재정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사학에 맡기고 국가는 재정 지원을 초등학교에만 집중하고 중등교육 이상은 유상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정재 교수도 마찬가지 이 볼트텍 두 번째 보면은 사립학교 및 민간 부분에 의존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은 사립학교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게 됐습니다. 박판보 교수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은 것을 이렇게 국가가 이용을 해서 결국은 당신들이 그냥 부담을 해서 중등교육 시키려면 시키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니까 중등교육이 사학을 의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교육열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사학의 높은 비중이 창출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물결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초등학교가 이렇게
또 이거 베이비 부모들 전후에 출생들이 많이 돼서 베이비 부모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1965년도부터 이렇게 초등교육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늘어난 것이 바로 이제 중등교육으로 그다음 물결 그다음으로 고등교육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도표는 중학교는 이제 초창기에는 사립학교가 많았지만 점점 실선이 사립학교인데 줄어들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어, 공립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립학교 팽창의 몇 가지 요인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요. 학년 급증, 베이비 부모 출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교육열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국가의 사학 당뇨 정책. 그래서 중등 이상은 사립학교를 막 설립하도록 국가가 이제 부추겼죠. 그 다음에 국가의 입시 정책. 중학교 무시험제를 하니까 다들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또 이제 계기가 되고 또 고교 평준화가 되니까 대학으로 또 많은 인원이 진학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 그런 팽창 요인은 뭐냐? 이러한 일반적인 사립학교 팽창 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 그 5년 단위로 기독교 사립학교 설립을 도표로 만들면은 이 표와 같은데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방 이후에 쫙 늘어났다가 잠깐 주춤하다가 1961년부터 쫙 늘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평준화 때까지 이게 이런 늘어나는 게 지속되다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설립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이 1974년까지의 요 팽창기에 어떤 이 기독교 사립학교의 그 팽창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이 기독교인 아동 청소년 수의 증가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면 1960년부터 1970년 사이에 전체 학령 인구도 많아졌지만 굉장히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1972년에 여러분들 필기거리한 전도집회 아시죠? 1974년에 엑스포 74, 여의도 이런 부흥 집회를 비롯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아동들, 크리스천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미션 스쿨이 함께 늘어나게 됐고요. 두 번째가 교회의 교육적 참여 확장입니다. 요게 이제 교회가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일제 때도 이런 그 1교회 1학교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에 결국은 학교까지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아졌죠. 거기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같은 데가 지금 8개 학교를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 교육은 단지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주중학교까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이제 사립학교를 세우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세 번째가 기독교 규경 사업입니다.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1966년도에 신일 중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크리스찬 이 사업가들이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채우기 시작하는 그런 일종의 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 구락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락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킨슬러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한 게 성경 구락부입니다. 이게 이제 김찬호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계승이 되면서 일종의 야학 같은데요. 교회마다 성경 구락부를 해가지고 야학처럼 공부 못하는 그런 부루 청소년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기독 사립학교로 전환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인천의 인성학교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광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40개 학교가 성경 구락부에서 기독교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기독교 특성화 학교 및 기독교 인가 대안학교. 요게 이제 1997년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성화 학교가 이제 설립되게 되고
인가대안학교가 설립되는 게 마지막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5가지 흐름을 따라서 해방 이후에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가 이제 팽창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인의 증가, 그다음에 이제 학령 인구의 증가지만은 이런 교회가 교육부 참여 확장하고 또 유경사업, 등경불학부, 특성화학교와 인가대안학교의 설립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팽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향후 과제가 뭐냐?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에서 1945년 이후에 1970년대까지 급격하게 사립학교가 팽창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설립 자체는 줄어들게 되는 그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서 향후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첫 번째는 국가의 사학 의존 유산 중등교육 정책이 사립학교 팽창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학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학이 이렇게 팽창된 것은 초창기 미군정기부터 시작해서 정부 수립 이후에 중등교육은 사학이 책임을 지십시오 해서 사학 설립을 장려했던 것이 정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학이 이렇게 많아진 것 자체가 그 요인 제공이 국가고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는 그 사립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냥 공립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평준화 제도 등 사립학교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한 국가의 후속 정책에 구제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평준화는 국공립학교만을 중심으로 했어야 돼요. 일본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당시 사립학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평준화 정책을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군사정권이었던 이 박정희 정권 시절 1974년도에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정책을 시행한 국가가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하지 않고 그 사립학교가 그냥 공용화되고 준공립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고정화시키는 지금의 이런 그 사학 공용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 무책임한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 기독교학교 연구소가 책도 냈습니다만, 회피 및 전학제도 같은 걸 통해서 평준화 제도 속에서라도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독교 학교의 권학인형 구현이 가능한 방식을 정책적인 노력으로 기울여야 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는 사립학교 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날 당면한 중등교육 정책으로서 지금 이제 고교 무상제를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과감한 제안이지만은, 저는 고교 무상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투자해서 이제 고교 무상제를 실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교 교육의 의무화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재정으로 먼저 사립학교 정상화를 하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니냐. 국가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사학을 의존해서 중등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라도 국공립학교로 그 사학을 매입을 해서 권학 이념이 꼭 필요한 사립학교를 좀 일부만을 남겨놓고 조금 더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늘려가는 데 그 재정을 사용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다운 자율성을 주는 특별히 종교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자율성을 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다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부득이 고교 무상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은 국가가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부모에게 바우처를 줌으로써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납입을 하면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유지되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이제 재원은 공급받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별도의 교육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 사립학교하고 종교계 사립학교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건학 이념이 종교계 사립학교는 아주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의 구현이 기독교 학교 존재 이유거든요. 하고 한다면은 일반 사립학교와 달리 이 종교계 사립학교는 선지원하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36학교는요. 36고등학교는 지금 특별 케이스로 선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식교 학교, 36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계 학교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고안을 해서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독자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